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바로 인연과 개인의 노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게 재밌는 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상황 있잖아요. 아, 네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조차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삶의 공부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약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관점이죠. 맞아요. 처음 들으면 아니 힘든 건 힘든 거지 무슨 공부냐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는 그런 시각을 제시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일들, 또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내 노력이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네, 바로 나 자신의 과거 누력, 또 삶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일종의 대자연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대자연의 법칙이요? 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자꾸 외부 탓,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을 좀 들여다보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걸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 그렇죠. 이 자료가 제안하는 삶을 대하는 어떤 근본적인 자세랄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주장부터 한번 보죠. 좋은 인연이든 뭐 우리가 흔히 악연이라고 부르는 힘든 관계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네,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으로 에너지를 썼느냐, 그게 지금 내 환경, 내 만남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이런 말이 나와요. 100점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노력의 100점입니다. 아,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노력의 100점.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과적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렇죠. 내 안에 어떤 부족함,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애썼느냐. 그 노력을 대자연히 본다는 거죠. 그 노력이 100점이면 된다는 거군요. 네. 그 노력의 100점을 기준으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대자연을 어떤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처럼 설명을 해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보내느냐에 따라 대자연이 딱 그만큼의 에너지를 나에게 돌려준다는 원리죠. 흥미롭네요. 그럼 심지어 자식과의 관계까지도. 네. 그것조차도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궤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만약 내가 과거에 방탕하게 살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살았다면 그 에너지에 맞는 어려운 인연이나 환경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온다는 해석입니다. 와, 그렇게 보면 남 탓하지 마라라는 말이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법칙에 따르면 그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나한테서 시작된 거니까 남을 탓하는 건 뭐랄까 근본 원인을 그냥 외면하는 거죠. 그러네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남 탓을 하는 순간 문제는 더 꼬이고 고통만 더 커진다고 경고해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의 뿌리,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바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니까요. 아, 길을 놓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먼저 바르게 사는 법칙, 그러니까 세상과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근본 원리를 배우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맞춰서 대자연 혹은 우주가 에너지를 돌려준다. 이게 이 자료가 말하는 인연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결국 지금 내 상황은 과거 내 노력의 성적표 같은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자, 그럼 이 원리가 실제 삶의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변호사 선임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례가 나오죠. 네, 맞아요. 법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분의 실제 질문이었어요. 네, 여러 곳, 자료에선 대여섯 군데라고 했는데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말이죠. 같은 사건인데도 변호사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나 뭐랄까 해결책 제시하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혼란스러운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자료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 자체가 바로 공부,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네, 그게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예요. 변호사를 만나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그 자체로 당사자가 그동안 뭔가 외면했거나 놓치고 있던 걸 깊이 성찰하고 배워야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아, 그냥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너 이거 공부해야 해 라는 신호다. 네, 그런 셈이죠. 여러 변호사를 만나면서 듣게 되는 다양한 설명들. 자료에선 이걸 천태만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말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단순히 정보 수집이나 좋은 변호사 고르기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각 변호사가 말하는 그 미묘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법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정말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닫는 과정. 이게 바로 현장 공부라는 겁니다. 아, 현장 공부. 그러니까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 사건을 교재 삼아서 내가 뭔가 배워야 하는 학생이 되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절대 한두 군데만 가보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3곳, 7곳, 심지어 10곳까지 가보라고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절대 서두르거나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해요. 만약 이 현장 공부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당장 급한 불만 끄려고 하면 근본 원인이 해결 안 됐으니까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질문을 한 분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뭐냐면 그 행동의 근본 원리, 즉 바르게 사는 법칙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만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법칙을 모르고 한 선행은 뭔가 부족하다. 네,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 선임 과정은 단순히 대리인을 찾는 걸 넘어서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삶의 법칙을 배우는 일종의 개인 교습 시간이라는 거예요. 와, 개인 교습 시간이라 그만큼 집중해서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충분히 알아보고 명확한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노력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이라는 게 그냥 어느 변호사가 유능하다 이걸 넘어서는 거겠죠. 훨씬 넘어서는 거죠. 이 사안의 본질이 뭔지, 관련된 법에 어떤 미묘한 지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내 삶에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단순히 사건 해결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깨달음.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작은 맥이 틀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황을 그릇되게 하기도 하고 바르게 정리도 할 수 있는가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하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공부를 제대로 아주 철저하게 하고 나면 단순히 이번 사건 해결되는 걸 넘어서요. 삶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서 다시는 이런 일로 변호사를 찾을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그건 진짜 강력한 주장인데요. 근본을 모르고 살면 평생 가도 그거 하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걸 돌아다니다가 내 인생을 아무것도 못 살고 죽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잖아요. 네, 듣기에 따라서는 좀 극단적이다 싶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근본적인 공부, 그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네,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질문자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당신은 지금 거기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바로 개인지도 공부의 기회다. 개인지도 공부. 네. 내가 직접 당사자가 돼서 발로 뛰고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말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최종 결정까지 내려야 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게 다른 어떤 학원이나 책에서도 얻기 힘든 정말 귀중한 배움이라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당장 사건 해결하는 것보다 이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게 대자연의 더 큰 목적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럼 이 모든 고통스럽고 또 어찌 보면 지난한 공부의 과정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그냥 문제 해결하고 끝, 이게 아닐 텐데요? 당연히 아니죠. 이 자료는 정말 놀랍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분별력과 지혜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성장시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말해요. 아,
내가 배운 걸로 남을 돕는다. 바로 그거예요.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얻은 법률 지식들, 또 사람 보는 눈,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비슷한 문제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문제는요, 이런 점들을 잘 보셔야 하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와, 내가 직접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변호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일종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얻은 배움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게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했던 입장이었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멋진데요. 그 힘든 과정이 그런 의미가 있다면. 네. 이 자료는 개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얻는 실질적인 지혜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요. 자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부에서 증을 안 줘도 그 중간에 사람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격증이나 직함 같은 게 없더라도요.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 있는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 변호사 선임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나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갖춰진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보통은 어려운 경험은 빨리 잊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 경험 속에 성장의 씨앗,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숨어 있다고 보네요. 네. 심지어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멘토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분명히 해야 될 공부였다고요. 멘토의 자격이 있어서 그 공부를 해야 했다. 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사실은 당신이 멘토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공부는 원래 과거에 했어야 했는데 미처 못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자연이 시키는 거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여요. 와, 과거의 숙제를 지금 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 같은 전문직 이전에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 사무실이나 자문역 같은 어떤 중간 단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전망과도 연결돼요. 전문가에게 바로 가기 전에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네, 사람들이 뭔가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바로 변호사나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경험 많은 멘토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문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는 결국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 특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태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아주 깊이 있는 공부의 기회로 삼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노력할 때 그게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 미래의 인연, 또 삶의 방향성까지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이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사례였죠. 맞아요. 그리고 물건 하나 살 때도 신중하게 흥정하는 그 작은 행위조차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분별력을 키우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비유도 참 기억에 남네요. 네, 그렇죠. 이 자료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건 바로 모든 상황은 배움의 기회다라는 인식이에요. 어떤 일이든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그 경험은 단순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나 자신을 정말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는 관점이죠. 네. 한 가지라도 나에게 줄 때 이걸 신중히 만지는 사람, 이것은 너한테 큰 자산이 되니라. 이 구절이 딱 요약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구절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청취자분께서도 혹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이걸 내가 어떤 공부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료 말미에는 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를 깨치면 10가지가 전부 다 나한테 와도 이거는 동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문제 하나라도 그 근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하면 다른 문제들에다 그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 이런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 따라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신중히 만져야 할, 그러니까 가장 깊이 파고들어서 공부해야 할 단 하나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각자 다르겠죠. 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과제를 온전히 깨치게 된다면 당신의 삶의 다른 영역들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시간을 가지고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